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예상대로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은 예상했던 대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대적인 장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반전 없는 드라마에 국민들 피로감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6년 전 인도 방문 비하인드를 기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파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전직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헤드라인 먼저 전해드리고 뉴스 나이트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특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의를 거스르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총공세를 펼쳤고 야권은 헌법상 정당한 권리라고 맞섰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는 재표결에 대비한 표단속 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최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같은 날 소환해 이른바 VIP 경로설 관련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지 이틀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허위 진술을 한 매니저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거한 소속사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라는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정부가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새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별로 직접 안전성을 검사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들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에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쳤습니다. 잦은 수류탄 사고 탓에 투척 훈련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 5년 만에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으로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장외 투쟁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뒤 5시간 만에 이를 제가한 겁니다. 지난해 4월 양국관리법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이 별도 브리핑까지 열어 법안 처리 과정과 내용이 모두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여야 합의로 도입된 앞선 13차례 특검과 달리 이번엔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관행을 파괴했다는 건데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도 헌법에 어긋난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천권은 수사검사를 야당이 골라 입맛에 맞는 결론을 만들겠다는 얘기와 같다.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를 못 믿는 특검 주장은 자기의 모순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더욱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면서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려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론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달 초 발표된 한국갤럽이나 전국지표조사 등 여론조사에선 최상병 특검법 도입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국정 동력 확보의 계기를 어떻게 잡을지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대치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상 정당한 권리라고 맞섰습니다. 입법 성적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21대 국회 마지막도 볼썽사나운 모양새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대통령 과거 발언을 즉각 소환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범인이란 걸 자백한 셈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길이길이 역사에 남길 것입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범야권 규탄 대회를 열었고 특검법 거부를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국민적,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를 옹호하는 여당 역시 공범이라며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11차례나 행사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오히려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민생을 지킬 방패막이라며 윤 대통령의 힘을 실었습니다. 제2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특히 정쟁용 특검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역풍을 맞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심이 정말 원하는 건 여야 간의 협치란 겁니다. 진짜 목적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윤석열 정부의 타격을 주려는 것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통령 거부권의 악순환을 끊고 국정 정상화와 총선 민심을 실천하기 위해 3특검, 3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고발 사주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처리하고 라인 사태와 부산 엑스포 잼버리 등 국제행사 관리 실패, 그리고 언론 장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거부권이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열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상병 특검법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뜻으로 공정해야 할 수사 결과가 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애국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며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은 거대한 민심의 칼로 돌아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는 본회의 재표결에 대비한 표 단속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재의결을 위해 여당의 이탈표 17표가 더 필요한데 막으려는 여당과 빼내려는 야당의 물밑 기싸움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도 예고한 대로 재표결 추진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특검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고 불발된다면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하여 재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최 여부에 열쇠를 쥐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은 쟁점은 야권이 재의결 요건을 과연 채울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필요한 찬성표는 197석입니다.
야권 의석 180석에 더해 국민의힘 이탈표 17명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지만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목소리가 잦아들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에 이어 안철수, 유이동 의원도 공개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외엔 이탈표가 더 없을 거라며 부결 기류에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일 대우에는 큰 지금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지극히 일부 개별적인 의원님들께서 대외적으로 견해 표명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 잘 듣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여당 소속 낙선자들을 개별 접촉하며 특검 찬성을 설득하고 있는 만큼 재표결에서 한 표를 더 확보하려는 여야의 물밑 여론전도 한층 더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한 지 이틀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들어갈 때에는 취재진을 피해서 비공개로 출석을 했는데 지금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네,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계속 진행 중입니까? 네, 김 씨가 경찰에 출석한 지 7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 2시쯤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취재진이 기다리는 이곳 1층 로비를 피해 차량을 탄 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출석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는 3시간 만인 오후 5시쯤 모두 마쳤지만 포토라인 설치 여부를 두고 경찰과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가할 때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나가겠다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연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사고 이튿날 진술 조서 작성을 위해 출석했었고 지난 12일과 15일에 이어 오늘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건 3번째입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서울 신사동에서 반대편 차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뒤 김 씨는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가 결국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서를 찾아 뺑소니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가 사고 전 유흥 주점에 들른 모습이 포착되는 등 술을 마신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자 그제 음주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사고 다음 날 뒤늦게 경찰에 출석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서 음주가 감지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사고 전후 김 씨가 얼만큼의 술을 먹었는지 등 정확한 음주량과 시간 등을 확인해 뺑소니 사고와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 주력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고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경찰이 김 씨 소속사를 압수수색했지만 당일 김 씨가 탑승했던 차량 세대의 블랙박스는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고 뒤 허위 진술한 매니저를 비롯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거한 소속사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김호중 씨의 모습이 보이는 대로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수 김호중 씨는 이번 주에 출연료 없이 콘서트 무대에 섭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티켓 환불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예매를 취소해도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김호중 씨는 오는 23일과 24일 열리는 슈퍼클래식 콘서트 공연을 예정대로 소화합니다. 김 씨 소속사는 출연료를 받지 않을 거라면서 상업 목적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자숙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연 취소 여론이 거세지는데도 강행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공식 팬카페도 맹목적인 감싸기에 거리를 두고 사죄하는 등 김 씨 운신의 폭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KBS가 공연 주관사의 명칭과 로고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KBS 교향악단도 콘서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공연 여건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래 공연 하루나 이틀 전 취소하면 티켓 금액 30%의 수수료를 물렸지만 관객들이 표 예매를 취소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됐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전에 표를 취소한 관객들까지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오는 23일과 24일 김호중 씨 콘서트 좌석 2만 석이 매진됐지만
최근 6천석 안팎의 취소표가 나왔습니다. 김 씨 음주운전 파동에 따른 여파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소속사에선 이 사건과 무관하게 안표상들의 구매 취소 등으로 이미 6천석이 빠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초 김천에서 열리는 공연 역시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속영장 신청 등 경찰의 신병 처리 여부가 향후 활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표적인 국민 간식 치킨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치킨 등에 이어 BBQ도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6.3% 올리기로 했는데요. 최근 기후 이상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올리브유의 부담을 이기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모레부터 110개 제품 가운데 23개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률은 평균 6.3%, 올리브유가 들어간 일부 제품은 23,000원으로 3,000원 올렸고 양념 닭다리 제품은 24,000원으로 2,500원 인상됩니다. 재작년 한 차례 가격을 올린 BBQ가 또 가격 인상을 결정한 배경에는 올리브유 가격 급등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국제 올리브유 가격은 2020년 4분기 톤당 1,996달러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1,088달러로 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CJ 제일제당과 샘표, 사조대림 등 국내 업체도 올리브유 가격을 30% 넘게 올렸습니다. 올리브 오일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이 있었고 특히 배달앱 수수료와 유틸리티 비용이 많이 올라 가맹점 사장님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게 배경입니다. BBQ 측은 대신 닭다리로만 구성된 제품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조각을 2개 늘려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국내 치킨과 프라닭이 일부 제품 가격을 잇따라 올린 상황에서 BBQ도 동참하면서 치킨 가격 줄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5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달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98.4로 5달 만에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은은 수출이 좋았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계속되면서 이달 소비자 심리가 더 악화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 서비스에 이틀 연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9시 24분까지 카카오톡 PC 버전에서 일부 사용자의 로그인과 메시지 전송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밝힌 뒤 원인은 내부 시스템 오류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 장애가 지난 13일부터 9일 사이 3차례나 발생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해외 직구에서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가 따가운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정부가 사실상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새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각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별로 분담해 직접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뒤 이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해외 직구 80개 품목에서 국가 인증 통합 마크인 KC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던 정부 구상은 발표 하루 만에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설익은 대책 발표로 혼란을 초래한 건 물론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려 했다는 겁니다.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한 끝에 정부의 정책 재정비 윤곽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된 KC 인증 의무화는 사실상 폐지하되 유해성 우려가 큰 80개 품목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품을 선별적으로 구매한 뒤 안전성 검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생활화학 제품은 환경부, 의약외품은 식약처가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뒤 문제가 확인되면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하는 검사를 각 정부 부처로 확대해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밖에 어린이 노약자 관련 직구 상품에 대해 다음 달부터 위해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애초 발표 내용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과 소비자 24 사이트를 통한 위해 물품 정보 제공 등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만큼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혼란이 결국 섣부른 발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첫 회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 대립이 팽팽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폭과 함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가 끝난 위원들 교체로 늑장 출발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첫 회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명한 입장차가 드러났습니다. 양측은 물가 급등이라는 같은 상황을 두고도 정반대의 논거로 대립했습니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해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고,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 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고물가에 더해 인건비 압박까지 견디기는 어렵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재료비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마치 이제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호소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영계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업종이나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차등 적용이 시대에 맞지 않는 차별 수단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이들 영세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논의, 즉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및 구분 적용 여부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극명한 의견 차이로 볼 때 올해도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7일 안에 최저임금 인상폭과 함께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 여부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42% 이상 인상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10,000원을 돌파합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근로자 위원들이 공익위원으로 재위촉된 권순원 교수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지난해와 달리 회의 파행은 없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육군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훈련병은 결국 숨졌고 교육을 통제하던 소대장이 크게 다쳤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오전 9시 50분쯤.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한 훈련병이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도중 수류탄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펑펑 터지는 소리가 이제 물에 터지는 소리로 났었는데 갑자기 한번 딱 수류탄을 터뜨렸는데 갑자기 이게 공중에서 터지는 소리처럼 들려서 연기가 하늘로 딱 치켜오르면서 그때 이제 앰뷸런스에서 막 사람들이 뛰어내려가고. 수류탄 폭발로 훈련을 통제하던 30대 소대장과 훈련병이 크게 다쳤습니다. 크게 다친 훈련병 한 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소대장도 손과 팔을 다쳐 치료 중인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군 신병교육대 수류탄 사고는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32사단에선 꼭 26년 전 같은 날짜인 1998년 5월 21일에도 수류탄 폭발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 전체로는 2014년 해병대에 이어 2015년 육군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로 각각 1명이 숨진 이후 9년 만에 또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군과 경찰은 안전핀을 뽑은 뒤 수류탄을 던져야 할 상황에서 이번 사고가 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조사와 현장 감식,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방침입니다. 군 내 사망 사고는 일단 군에서 조사하게 돼 있지만 과실 등 범죄 혐의점이 나올 경우 민간 경찰로 넘겨야 합니다. 육군은 숨진 훈련병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수류탄 투척 훈련을 연습용 수류탄으로 대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2사단은 신병교육대대 교육훈련을 임시 중단한 채 장병들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오 공수처장 임명을 제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보고서를 안건으로 올려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주었다고 제보한 주민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사간 직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최 목사 자필 메모가 적힌 책을 주었다고 주장한 서울 아크로비스타 주민 권성희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화장품과 향수, 양주에 이어 저서와 명품 가방 등을 차례로 선물했다는 서울의 소리 보도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숨진 헬기 사고의 원인으로 이란 내부는 물론이고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제재를 지목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도 안 된다며 제재는 계속된다고 밝혔는데 중동 정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헬기 추락 원인을 기술적 고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헬기는 미국산 벨 212로 40-5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후 기종입니다. 이란 전 외무장관은 미국의 제재가 사고를 불러왔다고 비난했지만 미국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제재는 계속된다고 일축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hold Iran accountable for their destabilizing behaviors, for their support to terrorist networks like Hamas and Hezbollah and the Houthis.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에도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당분간 큰 차이가 없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란 내부를 봐도 절대 권력자인 최고 지도자가 건재하고 주요 권력기구는 강경파가 장악해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입맛에 안 맞는 후보는 헌법수호위원회가 걸러내 다음 달 대선에 출마조차 할 수 없습니다. And so there wouldn't necessarily be any movement on the Iranian side towards change and policies in any substantial way. 이번 사고는 현재 85살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후계 구도에 미칠 파장이 더 크다는 관측입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으로 유력한 후계자는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즈타바만 남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슬람 혁명으로 왕조를 몰아낸 지금의 이란에서 정권 세습은 정통성이 없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이른 대선과 후계 문제로 이란이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사이 중동 정세가 악화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hat provides maybe an opportunity to push back harder against Iran and its allies in the region like Hezbollah in Lebanon. 이란은 중동 지역 각종 무장 단체의 후원국이라 이번 사고가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오늘 이슈 중에 이슈, 뉴스 중에 뉴스는 확실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인데 취임 이후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10번째 법안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거부권 행사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는 국무회의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면서 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대통령 입장에서 좀 소상히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좀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를 했습니다. 하시고 물론 오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제 대통령께서 제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배경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히 하긴 했습니다만 비서실장보다는 아무래도 대통령 직접 육성으로 국민께 직접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면 여론에 조금은 그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예, 그러네요. 오늘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는데 한 번도 대통령의 모습 오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도 어느 정도 이제 높은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이미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거부권을 예고하는 그런 입장 발표를 했고요. 또 그 뒤에 이어서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실 때도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거부권은 예고됐던 바였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국민 한 70% 가까이가 이 법안, 이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그 다소는 형식적으로 혹은 절차적으로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 보기에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안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이걸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뭐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제 거부권이 또 한 번 행사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야 사이에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을 피하기가 어렵고 아마도 이제 28일 날 예정돼 있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의안이 회부가 될 텐데 뭐 통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22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이 법안이 다시 발의되고 그야말로 22대 국회 초입에서부터 특검 정국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 2일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 공이 국회로 이제 넘어온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여야 반응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의 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습니다.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네. 자, 그러면 대통령실 그리고 여야 차례로 한번 그 발언들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법안이 헌법상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헌법에 위배된다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이제 그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게 헌법에 엄연히 명백히 그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뭐 탄핵으로 뭐 이렇게 그 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특검법으로 이 수사를 시작한다는 것, 이거를 삼권 분립의 그 제도하에서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앞뒤를 보자면 이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다. 네. 그리고 특검 제도는 중대한 예외가 있는데 여야가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앞뒤로 이제 설명을 했거든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검사 제도를 우리 이제 헌정사에서 13번 그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임명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던 게 관례였고 네. 그동안에 이제 과거의 전례였는데 이번에 이제 합의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된 건데요. 예.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은 예. 특별검사도 검찰권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행정부의 소속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네네. 이번이 그 특별검사법에 보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다 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 배제한 거여서 이게 위헌이다. 이 주장인데요. 근데 사실 그거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네. 여당이 의지를 갖고 개입을 했더라면 네. 임명권에 관해서 법안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체에 이 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야당이 올린 안대로 통과된 거였고 과거에도 특별검사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예. 여야 합의를 통해서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그 임명권을 줬던 전례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내곡동 사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야당 추천 특별검사 후보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아예 법안에 명시를 했던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 법안도 야당은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여당이 개입을 했더라면 조정될 수 있었는데 여당이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게 위헌이기 때문에 네.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건 좀 납득되지 않는 예. 논리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특검이 바람직하게는 과거의 전례들처럼 합의하에 통과됐으면 좋겠지만 일체의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또 국회 운영의 원칙상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오늘 대통령실에서 밝힌 이 거부권 행사의 사유는 일종의 여당이 자초한 혹은 지금 대통령실이 자초한 그런 결과인데 네. 스스로 자초해놓고 그거를 거부권의 사유로 밝히는 건 좀 납득이 안 돼요.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네, 진 의원님.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특검 그 검사 추천권, 그러니까 대통령의 추천권을 이 박탈한 경우가 이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그 논란이 됐던 내곡동 사저 네. 관련해서 그때 한번 이런 식으로 특검이 만들어졌었는데 아마도 그때와 지금이나 공통적인 게 이제 그게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그러니까 수사 사안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이제 예.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거나 대통령이 이 특검 검사를 선택하는 거를 이제 선택권을 제한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거는 나름대로 뭐 일리는 있는데 이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특검 법안을 무조건 논의에 그 응하지 않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거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을 좀 미리 하셔서 이게 과도한 조항이라든지 특히 독소 조항 같은 이 그 특별검사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면서 그 특검법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했더라면 이건 뭐 다 지나간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그 지난 아쉬움은 여전히 남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그런 과정에서는 문제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여야가 어떤 식으로 이제 공방을 펼치고 있냐면 여당은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라는 이야기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제한적 권한을 남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법률안 그 제2요구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무제한으로 대통령이 원하면 모든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종의 이제 해석이나 그 관례상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위헌성이 있거나 첫 번째로, 예.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이 재정을 많이 소요하는 그런 법안이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적 국민적 이해에 반하는 그런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재의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가족의 어떤 사법적 위험, 대통령과 가족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그런 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했던 예를 들어 국민적 국가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위헌성이 있거나 그런 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서 대통령실에서 주장한 위헌성은 제가 보기엔 선후관계상 논리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유에 부합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이게 공직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일종의 이제 위헌성을 갖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게 야당의 주장인데요. 물론 이게 실제 위헌이 될지 여부는 그거는 헌법재판소나 이렇게 가봐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이 탄핵 소추 절차이거든요. 내지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 절차일 텐데 지금 권한쟁의 심판 절차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요. 21대 국회가 다 저물어가는 마당에 그래서 이게 헌법상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해석까지 야당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도 잠깐 봤습니다만 범야권 규탄 대회가 오늘 국회에서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꺼냈고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탄핵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애둘러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어쨌든 탄핵이라는 맥락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탄핵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총선 때부터 그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얘기는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상당히 의아하면서 우려했던 거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역풍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곤 했었는데 이번 총선 때는 그런 얘기가 그냥 뭐라 그럴까 거르지 않고 나오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역풍이 별로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이렇게까지 악화됐나 하는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최혜병 특검에 관해서는 아까 박 의원님 언급하셨듯이 국민들의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는 걸 정치권에 특히 야권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또 등에 업고 이런 그냥 탄핵 이야기를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물어보셨던 이제 여당에서는 이 거부권이라는 게 헌법에서 대통령께 보장된 권리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는 법안 제출권이 없어요. 의회만 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경우가 많죠. 많이 나타나곤 하죠. 추경호 원내대표인데 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그 미국이랑 우리가 단순 비교하는 거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고 우리는 정부가 법안을 굉장히 많이 제출을 하곤 하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제 입법부를 존중을 해서 입법부에서 의결되는 이런 법안은 좀 존중하라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하고는 있지만 좀 제한되게 사용하라는 게 법안의 어떤 취지 깔려 있는 취지라고 봅니다만 이제 취임한 지 2년 만에 거부권 행사가 한 10번에 이른다. 이거는 조금 과도하다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자신에게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그 여론은 썩 좋지 않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안이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28일 본회의가 유력하고요. 그때 이제 재표결이 예상이 되는데 여권의 이탈표가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야 분위기 어떤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단일 대우에는 큰 지금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지극히 일부 개별적인 의원님들께서 대외적으로
견해 표명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 잘 듣고 있습니다. 원 내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28일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좀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님들 한 7, 8분을 좀 선정해서 지금 데이트 신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좀 데이트 일정이 좀 잡혀가지고 쭉 이번 주, 다음 주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직접 얘기 뵌 분도 있고요. 예, 이미 좀 네. 7, 8명을 지금 여당 의원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고 지금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탈표 17표만 여당에서 나오면은 이게 다시 이제 통과가 되는 상황인데 여당하고 야당하고 지금 물밑 기싸움이 지금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석 의원이 전부 다, 재적 의원이 전부 다 출석한다는 걸 전제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게 제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인데요. 그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게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습니다. 법률안 제의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그 어쨌든 21대 의원 중에 출마하지 않았거나 낙선했거나 낙천한 의원들이 55분입니다. 꽤 많은 숫자죠. 그분들이 과연 표결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당선자들, 그러니까 재선을 한 당선자들 같은 경우에도 국민 여론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거부할 거냐, 뭐 기타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17표까지 이탈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또 김웅 의원이라든지 오늘 유희동 의원이라든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분들이 있습니다만 뭐 소수이고 또 일부 이탈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 17명 이상이 제의에 찬성을 해서 이 법안이 제의가 이루어진다면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되고 그 순간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고 여당은 뭐 당이 거의 풍비박산 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여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다. 다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제의가 부결된다 하더라도 22대 국회 가면은 야권의 의석이 192석입니다. 8표만 이제 넘어오면은 거부권이 무력화돼서 여당으로서는 리스크가 더 커지는데 이 법안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계속 이렇게 높다면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국회가 무작정 대통령의 거부권을 방어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면에 봤을 때 여당으로서는 이게 리스크를 점점 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전 화면에서도 김웅 의원은 이미 한번 재선명 특검법을 찬성표를 던졌었고 안철수 의원은 공공연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찬성표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근데 오늘 새롭게 나타난 분이 이제 유희동 의원이란 말이죠. 그동안 이제 안 보였던 분인데.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했을 경우 변수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동안 이제 의외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었고 지난번에 이제 국회의장 민주당 내에 이제 후보 선출 과정이 이제 또 한번 그랬었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3분 정도는 이제 확실히 그 이탈표로 카운트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몇 분이 더 있을지 제 생각에는 이걸 가결시킬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주민 의원에 의해서 설득당할 여당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박 의원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부결된 채로 끝나고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다시 특검법이 상정이 되고 한동안 이 특검법 전국으로 22대 국회 초반부가 잠식될 것 같아서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민생 문제는 어떻게 되나 또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21대 국회가 한참 지금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 성적표도 좋지 않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를 계기로 해서 또 한 번 이제 25일이면 언제입니까? 금요일인가요? 네, 금요일. 금요일날 또 이제 장외 집회를 이제 야권에서는 한다고 그러고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근데 제 나타나고 있네요. 생각에는 국회 거의 뭐 그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꼭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야권
이미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국회 가서 얼마든지 그 입장 발표하고 의견 얘기하고 여당을 압박하고 이럴 수 있는 수단들이 국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있을 텐데 예. 계속 그렇게 시작도 개원도 하기 전에 네. 당선인들을 데리고 계속 장외에서 저러는 거가 과연 바람직할까 뭐 그런 생각은 계속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그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늘 차례로 소환을 했습니다. 같은 날 두 사람이 이제 동시에 공수처에 있었던 건데 이른바 VIP 경로설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중섭 전 장관과 통화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장관 2차 보류 주시 외압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뚜렷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뭐 공수처에서 아침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그 부분은 시인을 받지 않았을까. 진실을 고하시면 편안해집니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고하시고. 네. 박정훈 전 단장은 김계환 사령관한테서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이제 전해 들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이제 서로 진술이 이제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7월 30일 날 이종섭 국방장관이 그 해병대 그 수사단의 네.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결재를 합니다. 네. 그런데 31일 날 갑자기 그걸 경찰로 수사 이첩 보류를 해병대 사령관한테 지시하는데 우리 화면을 아까 그 수사 일지를 한번 띄워주시면서 지금 말씀드리면 더 쉽겠네요. 그 사이에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 네. 그런 어떤 그 개입이 있었고 네. 대통령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를 하면서 경로했다. 이 얘기를 이제 김계환 사령관이 듣고 그걸 박정훈 대령한테 네. 전달을 했다는 건데 네. 물론 김계환 사령관은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네. 그런데 앞서 이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뚜렷한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뚜렷한 증거가 김계환 사령관이 다른 국방부 관계자하고 통화하면서 네. 그 사실을 얘기했던 기록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요. 예. 문제는 이게 이제 수사 외압의 핵심 쟁점입니다. 네. 대통령이 실제로 경로하고 국방부 장관이 그런 대통령의 기색을 살펴서 본인이 결재했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면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나 이런 게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공수처 수사도 그렇고 네. 이후에 만약 특검이 도입된다면 특검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와 관련돼서 공수처에서 어쨌든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두 사람을 각각 불러서 오늘 조사를 했는데 네. 대질을 하지 않겠냐라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대질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전해지지 같습니다. 않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출석하는 모습 보셨습니다만은 김계환 사령관은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해도 묵묵부답으로 이제 들어갔었고 박 전 단장 측은 그 변호인이 이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증거가 충분하다. 진실을 고하시라.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 박 전 대령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김 사령관하고 박 대령 사이에 뭔가 전화 통화가 있었다든가 하면 그거에 대한 뭐 녹취록이 존재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녹취록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뭐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될 텐데 그런 네. 정도의 증거까지 지금 확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이 상황을 보니까 만약에 그 21대 국회에서 다시 부결이 돼서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그럼 22대 국회가 원구성 협상이 또 지리하게 뭐 이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언제 개원을 할지 개원을 해야 이 특검법이 다시 상정이 되고 의결되는 절차를 거칠 텐데 예. 그리고 다시 정부로 가서 만약에 그때도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이러면 몇 달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 공수처에서 수사는 그 거의 종료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결국은 공수처 수사 완료되고 이제 특검이 시작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일단 증거가 충분하다, 대질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내일이면은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내일 첫 출근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청문 보고서가 오늘 채택이 됐고 내일 첫 출근인데 과연 이 부분 가장 이제 핵심이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VIP의 경로설 이게 이제 공수처 수사로 이게 통해서 밝혀질까 하는 부분이 제일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제 이 공수처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대목에 대해서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공수처가 이 사안을 들고 있은 지가 한참 됐는데 그동안에 공수처장도 없고 뭐 대행의 대행 이런 체제다 보니까 공석이 넉 달이었죠. 수사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면서 공수처가 비로소 수사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다 해소하면서 이게 좀 납득할 만한 그런 수사 결론에 이를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고요. 예. 어쨌든 공수처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현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공수처장 임명을 계속 보류하고 어떻게 보면은 공수처에서 지금 이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공수처의 어떤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과연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진실에 다가설 수 있을지 많은 그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더 강하게 제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계속 공수처 수사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6년 전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후폭풍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인도 측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고 그게 단독 외교였다. 그런 의미를 이제 부여했는데요. 외교부는 좀 다른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죠. 네.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그 외교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인도 쪽에서 초청한 사람은 문체부 장관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체부 장관이 그 시기에 아마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국정감사 중에 이 장관이 외국에 그 해외 출장을 가는 거는 국회 차원에서 허락을 안 해주겠죠.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좀 그 곤란하다. 그랬는데 이제 인도 쪽에서 그렇다면 뭐 그 수준에 버금가는 뭐 다른 분이라도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쪽에서 김정숙 여사가 가시는 게 어떻겠냐 뭐 그래서 그쪽에서 좋다 그랬다는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 쪽에서는 인도 쪽에서 초청한 분은 김정숙 여사가 아니었다 애초에 그 부분을 부각을 하는 거고 이제 여당이나 외교부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어쨌든 인도 쪽에서 김정숙 여사 초청에 동의하고 환영했다. 뭐 요 대목을 더 강조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가게 된 경위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제일 국민들 정서에 그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은 그 타지마할에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게 원래는 이 일정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던 일정인데 그거는 순전하게 관광 목적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는 애초에 일정에도 없었고 나중에 돌아와서 귀국 그 보고서에도 그 일정은 빠져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순전히 어떤 개인적인 그 관광 일정이 아니었냐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과연 그러한 부분에 이제 그 국비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일단 그때 그 가실 때 인도 쪽으로 가실 때 아마 대통령 전용기를 타셨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에다가 휘장도 대통령 휘장도 같이 부착한 채로. 근데 그런 예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한 가지 팩트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그때 당시 문체부 장관인 도종환 장관이 같이 갔습니다. 일단은 갔습니다. 갔고 지금 배현진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때 단장이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고 김정숙 여사는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이제 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도조환 장관도 이제 함께 간 거는 지금 맞고 외교부는 어쨌든 그 인도에서는 장관급을 요구를 했으나 여기서 김정숙 여사가 준비하고 있다 하니 그때서 총리 명의로 인도 총리 명의로 다시 한번 이제 초청장을 보냈다. 이게 이제 외교부 설명이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랬다면 네. 그거는 당연히 그 김정숙 여사 관계 그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문체부 장관을 초청을 했고 네. 문체부 장관이 가는 게 가능했더라면 굳이 김정숙 여사가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아니, 결국에는 문체부 장관은 갔으니까요. 갔으니까 네. 김정숙 여사는 굳이 안 가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인도 쪽에서 김정숙 여사도 특별히 오십시오라고 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쪽에 우리 쪽에서 그럼 김정숙 여사도 그냥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쪽 의사를 그냥 일방적으로 반영을 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일단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당시 인도 모디 총리 명의의 초청장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건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 보존이 돼 있는데 그에 대해서 외교부가 사실은 좀 불분명한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초청장이 있다는 걸 시인을 했습니다만 그건 뭐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최초에 해명을 했는데 있는 건 분명하고요. 네. 공식 초청이 이루어진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초청을 해달라는 그게 이제 요구가 초청 있었던 모양이죠. 유도다라는 네. 식의 이제 그 정치적 공세나 셀프 초청. 비판을 하는 건데 예. 셀프 초청이라는 말은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인도 총리 명예 초청장이 없어야 셀프 초청인 거죠. 인도 총리 명예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정부가 공식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럼 강요된 초청. 글쎄요, 그거는 네. 너무 저는 인도 정부를 폄훼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서 강요된 초청 같은 게 있을 수 있나요? 다만 그것이 불가피한 방문이었냐, 내지는 김정숙 여사가 문체부 장관이 참석을 하는데 굳이 인도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갈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지에서 타지마를 가고 안 가고 이런 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정상이 국내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뭐 안동 하회마을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우리 고유의 문화시설을 방문한다 그래서 그걸 두고 무슨 외유성 관광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 근데 이제 기본질적인 대통령도 가지 않은 상황이고 예. 김정숙 여사가 이제 단독으로 간 상황에서 일정에도 없던 타지마할을 둘러봤고 나중에 보고서에도 타지마할 부분은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여당의 이제 얘기인데 말이죠. 근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냥 지역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지금 윤 정부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뭐 해외에 나가가지고 쇼핑을 했던 전례도 있었습니다. 명품샵을 들려서 때문에. 그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제가 보기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방문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든 진상규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다가 물론 이제 문 대통령이 회고록에 이걸 기록함으로 인해서 다시 쟁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그와 관련된 특검 주장의 물타기 아니냐. 정치적으로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가지고 마치 엊그저께 있었던 일인 것처럼 다시 이걸 소환해서 쟁점화시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대통령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은 일종의 이제 역사가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역사 평가를 하면 될 일이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함께 특검을 하자, 동시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여당의 당선자도 있던데요. 자연인이 된 김정숙 여사 그것도 검찰에 고발이 돼 있습니다. 국고손실죄로 검찰에 수사하면 되잖아요. 이걸 왜 특검을 해야 됩니까? 예. 아니 그러면 근데요, 이제 제가 한 말씀만. 예. 이 문제는 계속 일부에서 계속 논란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거를 키운 거는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이에요. 근데 회고록에서 어떻게까지 과하게 표현을 하셨냐면 영부인으로 단독 외교, 최초의 단독 외교 이렇게까지 큰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저는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영부인의 최초 단독 외교 를 이걸로 하기보다는 어제 이제 박지원 전 원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희호 여사가 2002년에 유엔 본부에 가서
아동 관련해서 아동 이제 연설을 했었죠. 연설하신 거 그게 어찌 보면 그 최초의 영부인 단독 외교인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논란을 문 대통령 쪽에서 키운 거다. 박지원 당선인의 의도는 단독 외교가 그렇게 뭐 생뚱맞게 이제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는 뭐 대통령 전세기나 전용기 타시지도 않고 그냥 민간 항공기 그 타고 그렇게 소박하게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유례도 없이 대통령 휘장 달고 대통령이 안 계신 비행기에 대통령 휘장 달고 가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요 제가 한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 그 김건희 여사나 우리 쪽에 그 누가 영부인의 과거 영부인이 지금 이런 상황 이었다는 게 밝혀지면 과연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왔을까도 한번 생각하면서 그 여당의 비판에 대응을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도 지금 상당히 이제 논쟁거리입니다. 이 사안이.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특검을 주장하고 하면서 이제 이슈화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적극 엄호하고 있는데요. 양측 발언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 주장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금 뭐 수사가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갔다 온 주체는 김정숙 여사거든요. 김정숙 특검으로 해서 그 관련 내용들을 누가 이 일을 공무원에게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시켰고 항목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지출해서 영부인이 해외에 관광을 다녀오게 했는가를 밝혀내게 해야겠죠. 회고록의 제목이 좀 자백으로 바뀌어야겠다. 오죽 그 지우고 싶었으면 그런 본인이 좀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 줄줄이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외교부나 앞서 말씀드린 통일부나 대단히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직전 대통령에 대해서 폄훼하고 이러저런 구설에 오르는 것들은 대단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정숙 여사 타지마을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는 안동 화해마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인도 정부가 타지마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가신 건데 그걸 마치 일단 짧게 요 얘기 짧게 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갈 텐데 일단 그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2022년 10월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했었던 차가 있어서 요즘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언론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 예산 전용 문제 이제 지금 그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이 국고손실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이 제출돼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특검을 도입하는 거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느라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수사를 하자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김정숙 그 여사는 이제 자연인입니다. 때문에 이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봐가지고 수사를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국고손실죄로 고발돼 있으면 그냥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됩니다. 동시특검을 도입하자 뭐 이런 등등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고 때문에 이제 물타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서 일종의 맞불성 물타기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 쟁점이 다시 불거진 겁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에 이걸 쓰심으로 인해서 약간 긁어부스럼 격이 되긴 했는데 때문에 이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필요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특검 운운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맞지 않고 두 사안은 분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물타기다. 저도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주장은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타기라는 비판이 당장 나오는 건데,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걸 뭐 그렇게 그냥 민주당에서 비호만 할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요.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한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주었다고 제보한 그 주민을 불러서 오늘 조사를 했는데요. 당사자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책에 써져 있는 그 메시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메시지는 그러니까 그 포스트잇은 이 책 한 개만 있더라고요. 포스트잇은 이게 한 책만 있고 포스트잇 다른 책에는 포스트잇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인은 다 똑같이 그러니까 2022년 7월 23일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저자 최재형 목사 이렇게 사인 내용은 다 네 권이 다 똑같더라고요. 이게
예. 저 책들이 보니까 저 책을 주운 사람은 과거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가기 전에 거주했던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걸 주웠다는 거죠, 이 책을. 그 중에서 오늘 4권을 들고 왔는데 이게 보니까 최재형 목사가 직접 친필 사인으로 최재형 목사의 사인으로 추정이 되는 그 사인이 이제 들어있는 그 책 4권을 갖고 왔단 말이죠. 이게 지금 문제가 왜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명품백이 쟁점이 되니까 네. 나중에 가서 해명하기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 기록물 관련된 그 기준이나 원칙에 따르면 선물로 받은 일체의 것들을 다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책은 왜 버리고 명품백만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연 그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고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대통령실의 해명이 뭔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저 최재형 목사가 선물한 저 책도 다 일체를 보관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선별해서 책은 다 버리고 명품백만 보관하고 있다. 그건 뭐 이 원칙에도 좀 맞지 않고 과연 그런 어떤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을 수 있을까? 그 대목이 쟁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혹은 뭐 이제 뒤에는 이제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 이렇게 이제 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기록물을 좀 선택적으로 보관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게 생겨 있네요. 지금 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이게 당선되기 전에 받았더라면 하등 뭐 그걸 버리던 갖고 오던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아마 이걸 받은 시점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아직 그 관저 공사가 끝나기 전에 왜 사저에서 출퇴근하시던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 중에 그 디올백도 그 옛날 사시던 사저 건물 지하에 그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있었던 그 사무실에서 받으신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 책이라든지 다른 선물들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이 책들도 당선된 이후에 받은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위에 이미 가 있는 후에 받은 거라서 결국은 원칙적으로 하자면 뭐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이 되거나 선물 받은 거 다 보관하게끔 돼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좀 난처하게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뒤늦게 음주운전을 실토한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경찰에 출석을 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김 씨 측이 곧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 상황이라고. 김원희 씨 오늘 조사에서 경찰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뭐 개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조사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매니저에게 대리자수 지시한 정황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메모리 카드 증거 인멸도 같이 가담하셨었나요? 네, 지금 보셨다시피 조사를 잘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임하겠다.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바로 귀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김호중 씨는 사고 후에 사고가 지난 9일이었으니까요. 12틀 만에
기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처음으로 자기 입장을 밝혔고 공연장에서 그동안에는 뭐 공연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사고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조사를 잘 받았고 앞으로도 잘 받을 것이다. 짤막한 질문 답변 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제 경찰서에 들어갈 때는 기자들 눈을 피해서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조사실로 이제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제 복장이라든가 이런 걸 못 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까만색 주로 이제 의상과 모자를 쓰고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고, 네, 사고 발생 열 이틀 만에 조사를 받고 오늘 귀가하는 모습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동안 이제 공연장에서만 모습을 드러냈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공연장에서는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뒤에 이틀 전에 음주 사실을 인정을 했고 뒤늦게 인정을 했고 오늘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오후 3시 정도, 오후 5시 정도에 이제 마쳤다고 그러죠. 조사는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조사를 받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 지금 10시가 밤 10시가 넘은 뒤에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제 포토라인 설치 여부를 두고 경찰과 이견을 보여서 이렇게 늦게 나온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자들과의 만남을 피하지는 못했고 기자들과의 만나서 일문일답을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을 했지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정확한 음주 측정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김 씨의 수사 대응 전략에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차례 거짓 해명 끝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뒤늦게 시인은 했지만 처벌 여부를 둔 본격적인 수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처벌로 이어지는데 핵심 증거인 음주 측정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반영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혐의를 밝힌다는 계획인데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김 씨가 해당 시간대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자백이 없으면 법원으로선 위드마크 공식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김 씨가 물을 많이 마셨다거나 구토했다는 등의 변수가 개입하면 위드마크 공식의 정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드마크로 이제 그런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안 봤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지만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김 씨가 실제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3%가 넘을 정도로 술을 마셨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실히 인정한다면 전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자 증언, 영수증이나 CCTV 등 보강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매니저나 또는 대표들의 진술들을 종합하고 객관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대법원이 이것을 유죄로 인정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결국 김 씨의 수사 대응 전략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른 파장과 비판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대질 조사를 시도를 했지만 김 사령관 측 거부로 무산이 됐습니다. 김 사령관 측은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대질 거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사단장은 지난해 김 사령관으로부터 박 전 수사단장이죠.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해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경로하며 장관이랑 통화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책임자 명단에서 사단장을 빼라고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사령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다음 달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인 가운데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 6월 BSI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인 100보다 낮은 95.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전망치인 96.9보다 더 낮아졌고 지난 2022년 4월 이후 27개월 연속 100을 밑돌아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졌지만 전자 및 통신장비 경기 전망지수는 105.9로 21개월 만에 100을 넘어섰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국세청이 실수하기 쉬운 경우를 안내를 했는데 사업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거나 경비를 이중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인 일선 세무서입니다. 점심시간도 없이 창구를 운영하고 홈택스 신고법도 안내해주면서 바쁘게 돌아갑니다. 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내가 이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수하기 쉬운 점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용역을 제공했을 때 업체와 고용관계가 없다고 무조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 강사 A씨는 업체가 강의료를 줄 때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했다며 경비로 공제해주는 비율이 높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다가 가산세를 물어야 했습니다. 일시적 우발적인 용역 제공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추징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B씨는 법인 퇴사 뒤 고문으로 재취업하고 고문료를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크지 않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특히 경비를 이중 처리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물품을 사면서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매입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본을 모두 필요경비로 신고했다가 중복신고로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원 수에 비해 필요경비가 너무 많은 경우도 분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도 이달에 연말정산을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기부금이나 월세를 증빙을 갖춰 정정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100만 원이 넘는 가족을 공제받았거나 부모님이나 자녀를 형제나 부부가 중복 공제받은 경우도 고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서울에서 이사를 위해 주변 아파트 전셋값 알아보다가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1년 사이 아파트 전셋값이 껑충 뛰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새롭게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52주 연속 만 1년 동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2년 5월 이후 네 번째로 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를 보면 1년 내 직전 거래가보다 가격이 오른 상승 거래는 48%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1년 동안 전세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한 아파트,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즉 초품화로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젊은 층들을 상대로 전세 수요가 많습니다. 전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지난해 5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물 기준으로 지난해 5월에는 6억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5월에는 7억 4천만 원까지 1년 만에 1억 2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다른 아파트 사정은 어떨까요? 홍제동의 아파트를 보면 지난 12월 4억 5천만 원의 전세 거래가 됐는데 지난달에는 5억 4천만 원의 전세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4개월 만에 약 1억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이렇게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이사보다는 계약을 갱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7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건수는 3만 6천여 건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약 35%는 계약 갱신이었습니다. 지난해 갱신 계약이 27%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8%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전세값 상승으로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들이 계속 늘고 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크게 줄면서 앞으로 전세난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전셋값 상승으로 경기나 인천으로 세입자들이 이동하면 수도권 전체 아파트 전셋값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관련 대책에 확산하는 전세난 완화 방안을 얼마나 담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기숙사에서 타일이 들뜨거나 벽에 금이 간 모습이 포착돼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체 점검에 이어 정밀 안전 점검에까지 나섰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연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바닥 타일이 들떴다며 건물이 무너질까 봐 불안하다는 내용입니다. 벽에 금이 갔다는 내용의 글도 여럿 올라오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기숙사 붕괴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기숙사 퇴거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일단은 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있을 예정이고, 뭐 집이 서울 쪽이거나 이제 경기도권이면은 뭐 한 일주일만이라도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거기서 살다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고. 학교 측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일단 서대문구청과 함께 진행한 자체 점검에선 이상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측은 건물 안전을 걱정할 만한 정황은 없었고 문제의 타일이 들뜬 것도 접착 상태가 불량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 퍼진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자체 점검 결과에도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자 전문 업체와 함께 정밀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바닥 타일을 중심으로 건물 내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세대 측은 최대한 신속하게 점검을 마쳐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한다며 점검을 마치는 대로 결과를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관계기관 요구에 따라 김 전 청장의 징계 여부 등을 심사한 뒤 이 같은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직은 경찰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과 해임, 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로 절차상 최종 징계 여부는 경찰청이 결정하게 됩니다.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 6마리가 쓰레기와 함께 비닐봉지에 담긴 채 버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아지들은 동물보호단체가 관리하는 고양이 쉼터에서 임시로 보호받고는 있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들이 바구니 안에서 힘겹게 움직입니다. 탯줄은 그대로 달려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해 분유만 받아먹습니다. 강아지들이 발견된 곳은 충남 태안군의 한 폐비닐 야적장에 버려져 있던 비닐봉지 속. 봉지 입구는 묶여 있었고 빈 소주병과 맥주캔 등 쓰레기까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이곳 폐비닐 야적장을 지나던 마을 주민이 강아지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비닐봉지를 발견해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했습니다. 발견된 강아지는 모두 6마리.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청색증과 저체온 증세를 보였지만 응급조치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거의 이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등도 두드려 보고 심장 마사지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체온을 좀 올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봉지 출처를 확인하고 지문 감식을 진행하는 등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기 장소를 비추는 CCTV가 모형뿐이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아지들은 현재 길고양이 쉼터에서 임시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강아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도록 임시보호자나 입양자가 나타나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입양까지는 어려우시더라도 이 아이들의 자력으로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그 기간만이라도 임무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절실히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정부가 전문의 시험을 위한 시한이 다 됐다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지만 실제로 돌아온 전공의는 3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맡고 있는 건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은 집단사직 석 달을 넘기고도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늦어지면 전문의 시험을 못 보게 될 거라며 복귀를 재촉했지만 지난 주말 사이 실제 돌아온 건 31명에 그쳤습니다. 현재까지 13,000여 명의 전공의 가운데 5.1%, 불과 659명만 복귀한 겁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문제의 본질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는 데 있다며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휴가 등 개인별 복귀 시점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수련받지 않은 기간이 석 달을 넘길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하셔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으니 이제 전공의들은 돌아와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처벌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언급하며 복귀를 막는 건 바로 정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을 처벌하겠다는 망언도 모자라 병원의 피해를 전공의들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관료들로 인해 우리의 의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도 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의료진의 소진이 심각해 진료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4.5%에 달했고 야간 당직 횟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답도 36.1%였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석 달 마지노선을 넘기고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공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전국 국민대 가운데 가장 먼저 제동에 걸렸던 부산대가 재심의 끝에 정부 방침을 수용했습니다. 강원대와 충북대에서도 의대 증원 학칙이 통과됐고 다른 대학도 학칙 개정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부산대학교 교무회의가 2주 만에 다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취임에 처음 회의를 주재한 부산대 총장은 국립대 의무로 의대 정원 변동을 학칙에 신속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대 구성원에게는 양질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손팻말 시위에 나선 의대 교수와 학생들은 정부 방침에 굴복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부산대학교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몰되어 날림으로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닌 올바르고 실력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표결이 아닌 의견 수렴 방식으로 진행된 두 번째 심의에서 교무회의 선택은 개정안 가결. 학칙에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이 내년부터 20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내년에 한해 정부 증원안을 50%만 반영해 163명만 의대 신입생으로 뽑습니다. 이번 부산대 심의는 전국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뒤에 다시 진행된 것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강원대에서도 의대 구성원 반발 속에 의대 정원이 정부 방침대로 학칙에 반영됐습니다. 의학 교육을 위해 교육시설 준축 및 병원 개선이 준비되어 있어서 증원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외압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외면한 채 마지못해 증원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여기에 충북대도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 정원을 200명으로 확대하는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각 대학 학칙 개정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4월 총선 뒤 물꼬가 트이나 했던 협치 분위기에 또다시 먹구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향후 전국 전망을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제2요구권을 행사하며 취임 2년 만에 10번째 거부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권이 입법을 강행하고 여권은 폭주라 비판하며 거부권을 꺼내든 게 악순환처럼 반복된 겁니다. 지난해 4월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똑같은 전철을 밟아온 셈인데 6공화국 출범 이후 최다 기록이란 불명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제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이번 거부권은 4월 총선 여당 참패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국에 미칠 파장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 이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로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나 싶었지만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국엔 또다시 금랭기류가 흐를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부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뿐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분명한 쟁점 법안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에 민생이 발목 잡히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여당과 내각의 협작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에 여당은 애초 여야 합의를 통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순리라며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입각하여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당장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 직접 소통 창구, 한라인마저 당분간 문이 닫히며 극한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와 정책 혼선을 두고 여권 내 잠룡들이 SNS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의 처신을 언급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판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반박이 이어지며 차기 당권, 대권의 주도권 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여권 잠룡들 간 설전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처신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유승민, 나경원 등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이 일제히 해외 직구 논란을 일으킨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자 여당 중진으로서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저격한 겁니다. 총선 패배 한 달 만에 전당대회 몸풀기에 나선 것으로 평가받는 한 전 위원장은 처신을 운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다는 날선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사이의 공방전도 치열했습니다. 먼저 유 전 의원은 정부도 뒤늦게 잘못을 인정해 직구 규제를 철회했고 여당 원내대표도 설익은 정책을 비판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사흘 만에 정책을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의 해외 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얘기할 배짱은 없느냐고 지적했는데 이에 오 시장은 여당 내 야당이 돼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해야 한다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유 전 의원의 재반박이 이어지자 오 시장은 처신이란 표현을 쓴 건 정제되지 않았다면서도 여당 정치인이 의견을 제시하는 건 가급적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책 논쟁이 당정 관계까지 포괄한 정치 논쟁으로 확산한 모습에 여권이 자중질환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 속에 당내 일각에선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상반된 평가도 나옵니다.
대통령급으로 보일 수 있는 신뢰받는 정치인들이 여럿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건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이다. 이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권 잠룡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총선 참패 뒤 중량급 인사들이 각계약진에 나서며 차기 당권, 대권 경쟁에도 불이 붙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부와 사전 조율을 통해 일치된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1시간가량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여당인 만큼 정부와 힘을 합쳐 국가 발전에 노력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구체적 정치 현안에는 언급을 자제했고 향후 전당대회 모시고 싶다는 제안에도 확답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말에 퇴임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요즘은 당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폐류나 취급을 받는다며 이른바 팬덤 정치 문화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복된 거부권 정국에 자괴감을 느낀다면서도 거듭 대화와 타협을 주문했는데 친정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에게 의정 생활에 당부를 전하고자 연단에 선 김진표 의장. 정치가 신뢰를 잃은 가장 큰 원인을 팬덤 문화로 꼽았습니다. 자기 진영의 주장에 이견을 내면 역적으로 모는 나쁜 폐해가 정치인들을 옥죄고 있다는 겁니다.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큰 폐류나가 되는 것처럼 수박으로, 그것도 뭐 왕수박, 뭐 중간수박 이렇게 평가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다. 대통령에게 쓴소리 못하는 여당까지 싸잡아 비판했지만 임기 내내 쟁점 법안 상정 여부를 두고 자신을 비난해온 야당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진보정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자꾸 약해지다가 지금은 국민들이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 지도부의 지시와 결정만 있습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해 자괴감이 든다면서도 해법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의장 후보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거듭 김 의장과의 차별화에 주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다음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 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반발해 탈당까지 불사하는 당원들을 달래려는 민주당 주류 의원들과 호흡을 맞춘 셈입니다. 결국 국민과 당원을 위한 활동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 보다 더 전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모색하는 당원권 강화는 당원들의 의사가 정치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대의 민주주의 한계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팬덤 정치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건 옳지 않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을 올해 국정감사 전까지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TF는 첫 회의를 열고 오는 7월까지 신속히 법안을 만들어 당론화한 뒤 국정감사 전 입법을 마무리하는 게 민생국회를 본격화하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그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는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에 참석하며 5달 만에 단독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김 여사는 인사말에서 영상 속에서만 봤던 전쟁을 실제로 지난해 우크라이나 현지에 가서 느꼈다며 같은 인류로서 생명 존중과 평화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가 전쟁으로 역사와 문화뿐 아니라 희귀한 야생 동식물이 파괴되고 있어 자신에게 전쟁의 참상을 한국에도 알려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얼마 전 부산 해운대에서 벌어진 폭력 조직 패싸움을 두고 경찰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범행 현장을 빠르게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첨단 장비 등을 활용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평일 한낮의 공원입니다.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남성 열댓 명이 갑작스레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상황. 경찰은 관제센터에서 CCTV로 확인하고 즉시 상황 보고가 이뤄집니다. 출동 지령을 내리자 신호등이 전부 초록불로 바뀌고 5분이 채 되지 않아 현장에 경찰이 도착합니다. 소방까지 출동해 다친 시민을 모두 구조했는데 폭력 조직 등의 집단 싸움을 대비한 합동 훈련 현장입니다. 만약 폭력 조직원들이 달아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이렇게 경찰 드론이 출동해 끝까지 쫓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훈련. 난투극을 벌이던 조직원 대부분은 체포됐지만 일부는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경찰이 도주한 차량 번호를 수배 목록에 등록하고 끈질기게 추격하자 이제는 차를 버리고 인질극까지 벌입니다. 경찰을 향해 총기까지 겨누는데 특공대가 성광탄을 던지며 제압해 결국 체포에 성공합니다. 최근 이상 동기 범죄 등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 치안과 압도적 물리력을 현장에 적용해서 범죄를 진압하는 이런 첨단 시스템은 실제로 지난해 말 범인을 붙잡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탈주범 김길수가 택시를 잡아타는 모습이 관제센터 CCTV에 잡힌 게 대표적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등에 대한 대응력도 키워 빈틈없이 대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오늘과 내일 한국과 영국이 주최하는 인공지능 AI 서울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AI가 가져올 혜택을 확산시키고 동시에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원칙들이 논의될 예정인데 현재 규제가 가장 시급한 분야가 바로 무기입니다. 스스로 판단해 사람을 살상하는 이른바 킬러 로봇의 등장이 임박하면서 인류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캄보디아와의 합동 군사훈련에서 중국이 선보인 로봇개입니다. 몸통위엔 원격으로 제어하는 자동 소총이 부착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격 조종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적을 살상하는 로봇개의 등장도 임박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인공지능 AI 기반 소총을 탑재한 로봇개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를 장착한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도 치열한 가운데 초보적 수준의 조종은 성공했습니다. 미 공군은 이달 초 AI가 조종하는 F-16 전투기의 시험 비행 영상을 공개하고 향후 10년간 1000대 이상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computer is not going to get tired. It's not scared. It's going to follow its rules and do as close to a perfect maneuver as it can do. 현실의 전쟁터는 AI 기술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엔 미국과 러시아가 개발한 자폭 드론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엔 이스라엘군이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암살 대상을 찾아낸다는 보도가 나오자 유엔 사무총장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눈앞에서 확인된 강력한 가성비의 자극을 받아 많은 나라가 앞다퉈 AI 군비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100여 개 나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킬러 로봇을 핵무기에 비유하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한 이유입니다. We are faced with profound legal, ethical and security questions. How to prevent ceding life and death decisions to machines. How to deal with algorithms prone to mistakes and bias. 하지만 각국의 복잡한 계산 속에 인류의 공동 대응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총회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을 강조한 최초의 AI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킬러 로봇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AI 양대 패권 국가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은 이달 중순 첫 비공개 고위급 회담을 열었지만 실제 AI 군축 협정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举行中美人工智能政府间对话首次会议，就人工智能科技风险、全球治理以及各自关切的其他问题进行交流。
지난해 타계한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3차 세계대전을 막을 시한이 이제 5에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여자 유도의 간판 허미미가 세계선수권에서 우리 여자 선수로는 29년 만에 금메달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파리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꿈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한판승 행진을 펼치며 4강에 오른 세계 랭킹 6위 허미미는 준결승에서 세계 2위인 일본의 클림카이트를 절반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승 상대는 캐나다 아버지와 일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세계 1위 대구치. 나란히 지도 2개씩을 주고받아 연장으로 이어진 승부에서 허미미는 연장 8분 16초에 회심의 업어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주심이 뒤로 물러난 대구치가 공격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지도를 주면서 연장 골든스코어로 허미미가 금메달을 확정했습니다. 세계선수권에서 우리 선수가 정상에 오른 건 2018년 안창림구와 조구함 이후 6년 만. 여자 선수로는 96년 정성숙구와 조민선 이후 무려 29년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좀 행복해요. 대구치 선수는 저번에 했는데 그때는 지고 이번에는 좀 걱정했는데 잘 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2002년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허미미는 2021년 할머니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며 에이스로 활약한 허미미는 2달 뒤 파리에서도 다시 한번 애국가가 울려 퍼지길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잘 준비하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 금메달 타고 싶어요.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명맥이 끊긴 우리나라 유도의 금맥을 파리에서 캘 수 있을지 허미미에게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장재영 선수가 타자로 전향을 선언하고 첫 실전 경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속 150km를 훌쩍 넘는 강속구를 뿌린 유망주에서 타자로 변신을 결심한 장재영을 양시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키움 2군팀 고양 히어로즈 장재영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장재영이 타자로 나선 건 프로 데뷔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첫 타석에선 타이밍을 빼앗기며 공 3개의 삼진을 당했지만 두 번째 타석에선 좌익수 방면으로 타구를 보내며 첫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데뷔 전 공식 기록은 3타수 1안타에 1볼넷.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배트를 손에서 놓지 않은 탓에 일주일 만에 손바닥이 까졌을 정도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아침에 치고 또 훈련 시간에 치고 끝나고 치고 그냥 이렇게 계속 치고 있습니다. 따로 또 연습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거밖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장재영에게 타자 전향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시속 150km를 훌쩍 넘는 강속구를 뿌리며 주목을 한몸에 받았고 KBO 역대 2위에 해당하는 9억 원의 계약금을 받고 프로 무대에 데뷔했지만 3년 동안 거둔 승리는 1승이 전부였습니다. 패전만 6번에 통산 평균 자책점은 6.45로 기대치를 한참 밑돈 데다 올 시즌 받아든 팔꿈치 부상 진단이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노력으로 좀 이거를 메꿀 수 없다는 걸 조금 벽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좀 미련 없이 야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재영은 유격수와 외야수 훈련을 병행하면서 우선은 타격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망한 강속구 투수는 야구 팬의 곁을 떠났지만 새로운 야구 인생을 시작하는 타자 장재영이 힘차게 배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새 사령탑 선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적임자를 찾길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호주에서 열리는 토트넘과 뉴캐슬의 친선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we need to find the right coach to bring a success. And look, I mean, there is no perfect decision. I think we gotta make sure that we bring it right man to bring the success. If it takes time, it takes time. So as a player, I think we want to do best on the pitch and just wait what happens. 지난해 신인왕 하나 문동주 선수가 22일 만에 1군 복귀전에서 무실점으로 역투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문동주는 LG와의 KBO 리그 대전 홈경기에서 5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을 1개씩만 내주며 한화의 8대4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문동주는 지난 3월 28일 SSG전 이후 54일 만에 시즌 2승째를 수확했습니다. 두산은 잠실에서 SSG를 8대6으로 꺾고 맞대결 6연패에서 벗어났고 올 시즌 9개 전 구단 상대 승리도 챙겼습니다. 4번 타자 김재환은 1회 투런 홈런을 치면서 KBO 리그 역대 23번째로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가드 이대성 선수가 일본 진출 한 시즌 만에 국내로 복귀합니다. 프로농구 서울 삼성은 자유계약 신분인 이대성과 계약기간 2년, 첫 해보수 총액 6억 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대성은 지난해 FA 자격을 얻었지만 더 넓은 무대에서 뛰고 싶다며 일본에 진출했습니다. 최소 2년 이상 해외 무대에 머무를 것이라고 믿은 전 소속 구단 한국가스공사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대성을 풀어줬지만 이대성이 불과 1년 만에 국내로 돌아오면서 FA 보상 선수와 보상금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 이제는 진짜 여름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요즘 날도 더워지고 무엇보다 햇볕이 꽤 뜨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요즘 자외선도 무척 강해졌는데요. 내일도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외선 강할 때 자외선 차단제는 기본이고 또 필요한 게 있잖아요. 네, 그쵸. 눈 보호를 위해서 선글라스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리 한번 준비를 이렇게 해봤는데 짜잔! 어떤가요? 잘 어울리는데요. 근데 렌즈 농도가 좀 많이 짙어 보이는데? 아, 잘 모르시네. 선글라스는 진해야 좋죠. 네, 렌즈가 진하면 눈부심이 덜하긴 한데요. 자외선 차단과는 관계가 조금 떨어져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색이 너무 짙으면 오히려 동공이 커지거든요. 그럼 자외선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한 색으로 고르는 게 좋은 건가요? 한 75%에서 80% 정도가 좋은데요. 착용한 사람의 눈이 보일 정도면 된다고 하네요. 지금 제 눈은 잘 안 보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렌즈가 너무 작으면 주변으로 자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기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크기는 적당해 보이네요. 네, 다음번에는 선글라스 고를 때 더 좋은 거, 효과적인 걸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온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 특히 오늘 선선함이 감돌았던 동해안 지역도 내일은 강릉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YTN 뉴스 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반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